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의 사업 타당성 검증 중 실험을 통한 아이템 및 비행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드리머스 컨설팅 대표인 김대입니다. 현재 예비 창업 패키지 등의 전담 멘토로 활동하고 있으며 러닝 스푼즈 등에서 신사업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기업은 렌트 더 런웨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제니퍼 플라리스, 제니퍼 하이먼이라는 두 명의 여성이 창업한 기업 스타트업입니다. 이 두 명의 여성은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여동생이 찾아와서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를 찾기 위해서 옷장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입을 옷이 없어.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은 본인들도 평소에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을 하여 드레스 대여 사업을 하고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먼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사람들이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가격의 일부를 내고 대여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전체 140명 중에 35%가 빌려가고 깨끗한 상태로 돌려줬습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드레스 대여 사업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깨끗한 상태로 돌려주니까 여러 번 대여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오프라인 사업이 아니라 온라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 사진만 보고도 대여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고요. 뉴욕에서 사진이 포함된 이메일을 10,000명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가 빌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온라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렌트 더 런웨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였고요. 4년간 매출이 1억 달러 수준에 달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 I have nothing to wear. 나는 입을 옷이 없어져. 근데 nothing에다 줄을 그었네요. I have everything to wear. 그래서 이렇게 가설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VC한테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한 사례입니다. 그럼 실험이 무엇일까? 실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에 중요한 핵심 가설을 수립하고요. 아까 렌트 더 런웨이 사례를 보셨죠? 핵심 가설로서 사진만 보고도 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세웠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규모의 실험을 통해서 검증함으로써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유용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활동, 이를 통해서 BM을 고도화하고 사업을 런칭할 준비라는 활동을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실험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사업 계획을 만들면서 고객을 만나보고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약간의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배우고 고객에 대해서도 배우고 시장에 대한 정보를 학습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 번 짧게 실험을 한 후 충분히 고객과 시장에 대해서 알게 된 후 런칭을 하는 프로세스가 실험을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험의 원칙입니다. 실험을 할 때는 실제와 같이 실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많은 가설들이 나올 건데요. 그 모든 가설들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는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100명 중에 35명이 우리 드레스를 빌려가더라, 또는 10,000명 중에 5%가 우리 드레스를 빌려가더라 와 같이 결과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보다는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고객에 대해서 배우고 시장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 즉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빠르고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험은 신속히 진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달이 아닌 몇 주, 3주 또는 4주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실험은 결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험을 위한 시제품으로 완벽한 앱을 만들기보다는 핵심적인 기능만 갖춘 조그만 앱을 만들고 조그만 시제품을 만들어서 몇백만 원 수준의 비용으로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제품을 고도화하여 본제품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고객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과연 니즈가 존재하는가? 그런 니즈를 가진 고객이 얼마나 있는가? 만약에 니즈가 있긴 한데 고객의 규모가 굉장히 적다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객에게 주기로 한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 고객 제한 가치를 고객들이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제공하기로 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과연 유효한가,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기존의 경쟁자 대비 차별적인가라는 부분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가도 봐야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고객이 원하고 우리가 제공하려는 가치에 대해서 고객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을 잘 못하면 고객이 불만을 가지고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다른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게 된다면 협업이 가능하고 협업이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 부분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쓸 겁니다.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렌탈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구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매출 창출 방법이 유효한가, 그리고 우리의 가격 적정성, 우리가 2만원으로 팔기로 했는데 3만원으로 팔기로 했는데 고객들이 거기에 동의하는가, 또는 우리가 구독료로 월 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고객이 동의하는가, 수수료를 우리가 5%를 가져가기로 했는데 고객들이 거기에 동의하는가 와 같은 가격 적정성을 살펴봐야 되고요. 사실 이제 사업을 하면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익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라는 측면에 볼 때는 우리가 투입하는 자원, 즉 비용이 적정한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도 검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실험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하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실험은 준비 단계부터 결과 분석까지 최대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30일 정도 기간 동안에 실험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별로 핵심 가설을 도출하게 되고요. 그 가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가설 검증 방법, 그리고 채택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가설을 도출하고 난 뒤에는 타겟을 선정해서 어디에 실험할 것인지 실험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제품을 개발하게 될 거고요. 실험을 수행하게 되는 인원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자에 대해서 교육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분석한다든지 이슈를 확인하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기회의체 구성도 중요하고요. 만약 우리가 다른 파트너와 같이 실험을 하게 된다면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최대 3, 4주, 최대 길면 2달까지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실험 계획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의도된 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진척들을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실행을 하면서 이슈를 파악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가설 검증을 했더니 과연 우리 가설이 맞는지 그 결과를 분석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타겟 고객을 바꾼다든지, 우리가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나 상품을 보완한다든지, 또는 우리의 가격을 바꾼다든지 하는 형태로 BM을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후속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실험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실험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실험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실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실험하고요. 그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런칭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핵심 가설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험을 하는 행위는 우리가 핵심 가설을 검증하는 행위인데요.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구성할 요소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검증할 것인지 핵심 가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고요. 검증하기 위해서 어떠한 툴로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채택, 가설을 어떤 기준에서 채택할 것인가를 정하게 됩니다. 단 이때 주의할 사항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와 같은 당연한 사실은 굳이 검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원과 시간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핵심 가설 도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실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해야 되는 핵심 가설을 먼저 도출하게 됩니다. 그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고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기로 한 상품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영역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수익 모델에 대한 영역을 가설을 도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행하게 되는 운영 모델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렌트 더 런웨이, 최초의 사례로 본 케이스인데요.
이 렌트 런웨이의 사례를 통해서 가설을 도출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측면에서는 고객은 아마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를 빌리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것이다 와 같은 가설을 뽑을 수 있을 것이고요. 고객은 드레스 사진만 보고도 대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니즈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고객의 숫자, 크기, 규모에 대해서는 드레스를 대여하고 싶어하는 고객의 비율이 3% 이상이다 와 같은 규모에 대한 가설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수익 모델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런 가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은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정가의 10%를 지불하고 대여할 것이다. 여기서 1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사업 계획을 만들 때 정한 그 가격이 될 것입니다. 밑에도 똑같은 게 나와 있네요. 월 150달러의 구독료를 내고 매달 옷을 빌리려는 고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가설이 나오게 된다면 일회성 판매 때는 일회성 렌트 때는 정가의 10%, 그리고 매달 빌리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월 150달러 구독료, 이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가설이 수립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 모델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객이 깨끗한 상태로 드레스를 반납할 것이다 와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설이 무너져서 고객이 드레스를 반납하긴 하는데 깨끗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상태로 드레스를 반납한다면 우리 사업의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드레스 재고를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같은 우리의 역량과 관련된 가설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설이 나오면 그 가설이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수집 데이터의 유형을 고려해서 검증 툴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주로 정량적 가설 검증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파레토, 히스토그램, 런차트와 같은 그래프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통계적 가설 검증의 경우에는 비율, 예를 들어 10% 이상이 있을 것이다 와 같은 가설에서는 P 검정을 쓸 수 있을 거고요. 평균, 평균적으로 500명 이상이 우리 걸 쓸 것이다 와 같은 경우에는 T 검정, 산포나 분산을 볼 때는 F 검정이라든지 아노바 검정 등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는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을 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가설 검증에서는 정성적 검증도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실험을 하면서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고객을 인터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고객을 따라가서 보고 현장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실제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정성적 검증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통계적 가설 검증의 경우에는 사실 실제 저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이라든지 시장조사론, 품질관리에 대한 서적이 나와 있는데요. 통계 프로그램을 쓴다면 이런 서적을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가설 채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 채택 기준을 설정할 때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시장 크기입니다. 우리가 5% 이상의 고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가설 검증 때 5%의 기준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메일이 첨부된 사진만 보고도 빌리려고 하는 고객이 5% 이상일 것이다 와 같은 가설을 세웠다면 우리가 목표 시장 크기를 5%로 본 것이죠. 그리고 5% 이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가설을 채택해서 사업을 할지 아니면 보완을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사례인데요. 방금 렌트 런웨이의 사례와 같은 것을 외부 사례로 해서 우리 가설 채택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객한테 기대했던 행동, 가령 예를 들어 고객은 어떤 책을 살 것이다 와 같은 가설을 세웠다면 고객의 책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가지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유사한 기업이나 산업의 사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거고요. 고객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파일럿을 하는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이 정도 기준이면 우리가 이 가설을 채택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기준을 세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가설 검증 계획을 수립한 사례입니다. 먼저 고객과 고객 가치 제한에서 렌트 더 런웨이는 진열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보고 일부 가격을 내고 빌려갈 것이다 라는 니즈와 관련된 가설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렌트 더 런웨이는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고요. 대여하는 학생 비율을 측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비율 검증이기 때문에 1P 검증이라는 기법을 쓸 수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 우리는 10% 이상이 빌려가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10% 이상을 채택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고객은 드레스 사진만 보고도 빌려갈 것이다 와 같은 가설을 수립했다면 우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드레스 사진을 첨부한 이메일을 받은 후에 대여하는 여성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비율이니까 1P 검증을 쓸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그 비율이 3% 이상만 되어도 우리 사업의 성공이다 라고 한다면 3% 이상을 채택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익 모델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의 10% 가격이 적정 가격이다 와 같은 가설을 세웠다면 드레스를 대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설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를 채택한 고객의 빈도, 5%를 채택한 고객의 빈도, 15%를 채택한 고객의 빈도와 같은 빈도수를 측정함으로써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을 우리가 채택 기준으로 삼겠다라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 모델의 경우입니다. 고객이 빌려간 드레스를 깨끗한 상태로 반납할 것이다 와 같은 가설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를 검증하기 위한 계획으로 드레스 반납 후에 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드레스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역시 비율 검증이기 때문에 1P 검증을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95% 이상의 고객이 깨끗한 상태로 반납한다면 우리가 이 가설을 채택하겠다와 같은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채택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빌려간 드레스를 깨끗한 상태로 반납할 것이다 의 경우 90% 이상을 우리가 채택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99% 이상 깨끗해야지 우리가 채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는 비용을 분석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몇 프로 이상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이윤을 내면서 사업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같은 작업들이 채택 기준을 만들기 위해 선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설 검증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온 가설들을 한꺼번에 다 검증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꺼번에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제품이 또는 우리가 실행 계획이 우리의 자원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고 중기 후기로 나눠서 실험을 할 수도 있는데요. 초기에는 주로 고객에 대한 것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요. 고객 제한 가치에 대해서 검증합니다. 그리고 점차 역량과 수익 모델에 대해서 검증 비중을 늘리는데요. 여기 보시는 사례와 같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이 그것을 원하는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객이 우리가 제안하는 가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니즈가 없다면 더 이상 실험을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문제없이 잘할 수 있고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가를 검증해야 됩니다. 아무리 고객이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은 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가 과연 우리의 수익 모델, 비용 구조, 이익 구조가 우리 가설과 맞는가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험은 짧게 끊어서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짧게 끊어서 여러 번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하려면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데이터 수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 수집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시간과 같은 연속형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1명, 2명, 3명과 같은 이산형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를 봐야 되고요. 사실 우리가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동시에 수집해야 될 데이터가 어떤 것도 있는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샘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샘플이 과연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라는 측면인데요. 적정한 숫자의 샘플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를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통계적으로 50명, 100명 이렇게 샘플 크기를 정확하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50개 이상의 샘플이라고 하면 정규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샘플링을 한다면 우리가 측정 빈도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루에 10개씩만 한다든지 하루에 50개를 다 한다든지 일주일에 특정 요일에만 한다든지 와 같은 측정 빈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또 고민해 줘야 되겠죠. 다음으로 샘플을 수집할 도구가 정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체크시트에서 하나하나 체크할 것인지 아니면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데이터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몸무게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측정한 시스템은 아마 저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몸무게를 아침에 측정하는 거 그리고 점심에 측정하는 거 저녁에 측정하는 거 다 다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 아침에 측정한다와 같이 정의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측정 시스템상 어떤 데이터는 몸무게가 예를 들어 50.1kg, 50.2kg와 같이 소수점 한 자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디는 50.12 두 자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디는 50kg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수집하는 사람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서 측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 현장에서 측정할 것인지, 시스템에서 측정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해서 필요한 추가 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도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템플릿을 많이 씁니다. 수집 대상이라든지 그 데이터의 정의, 예를 들어 가지고 몸무게라고 한다면 매일 아침 9시에 물 먹기 전에 저울에 올라가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측정한다 와 같은 운영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형 데이터, 흩어져 있어서 저희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고요. 연속형 데이터와 같이 정밀도에 따라서 측정값을 아주 정밀하게, 예를 들어 몸무게라면 50.1234와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연속형 데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연속형 데이터가 분석에는 용이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어디서 저희가 얻을 것인지, 샘플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수집하고 언제 수집할 것인지, 동시에 수집되어야 될 데이터는 어떤 것인지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실행 중에서 이제 실행을 하려면 저희가 자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 확보 방안 수립 시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한다면 특정한 장소에서 회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프라인 테스트 한다면 안테나 숍과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건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고요. 또 실험을 하려면 시제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제품은 앱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제품,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원부재료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수행을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게 필요하고요. 스킬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스킬,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험을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고객을 인터뷰한다든지 설문한다든지 비용이 들고요. 플랫폼,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상품 제품을 만든다든지 할 때도 비용이 들고요. 회의비, 운영비, 그리고 출장비와 같은 금전적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방안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리스크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가설을 뽑았습니다. 핵심 가설이 있다면 그 핵심 가설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크를 파악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영향도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네이버의 카페 같은 걸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예를 들어 아무도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럼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빈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가설에 미치는 영향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검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만약에 리스크가 크다고 한다면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되겠죠. 다른 예를 들어 설문조사에 응답수가 적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카페 운영진하고 협의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든지 설문을 응할 때 보상을 크게 한다든지 와 같은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카쉐어링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발생 가능성, 그것이 왜 생기는지 영향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리스크의 영향들을 분석해서 만약 그게 심각하다고 한다면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경감시킨다든지 또는 실제 운전 경력이 얼마 되는 고객들만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다든지 와 같은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안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저는 이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업무별로 누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가령 예를 들어 인터뷰와 설문지 개발은 몇월 며칠까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문은 누가 어디에 게시할 것인지, 예를 들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시제품이 필요하다면 그 교재를 누가 만들 것인지,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같이 담당자와 일정을 명확하게 정하고 관리해 나가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행계획서의 사례입니다. 요걸 이제 저희는 가설검증 계획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보시면 타겟 고객이 누구이고 핵심 가설, 가설 검증 방법, 채택 기준, 검증 툴과 같이 우리가 앞 단계에서 진행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지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대 결과인데요. 아까 우리가 가설 채택 기준 봤었죠. 공공서비스 이용 고객이 3% 이상이다. 와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용 후에 긍정적 반응 비율이 높다. 와 같은 기대 결과가 있고요. 이 기대 결과와 가설 채택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런칭할 것인지 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것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세운 실행계획, 그 업무와 일정 담당자를 여기 정리하게 되고요. 리스크와 리스크 경감 방안까지도 정해서 가설 검증을 위한 실행계획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험계획을 세우게 되면 저희가 이 실험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시제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실험이 과연 우리가 디자인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담당자에게만 맡겨두면 안 되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직접 실행을 디자인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정해진 절차와 판고에 의해서 수집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몸무게 예를 들어볼까요? 데이터를 만약 누락했습니다. 아침에 측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몸무게를 저녁에 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몸무게는 저녁이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데이터, 노이즈가 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서 수집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 변수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사실 실험 전에도 살펴봐야 되고요. 실험 중간중간에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강남에서 어떤 실험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강남에서 무슨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그 데이터는 빼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그 기간을 데이터 수집 기간에서 뺀다든지 또는 아예 다른 장소에서 실험하는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특이 변수에 영향을 받은 데이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데요. 이건 보통 참고 데이터라고 분석을 하고 블락킹해서 따로 분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실험을 진행할 때는 실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실험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시사점을 계속 얻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시제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시제품은 우리가 실험하기 위한 가설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시제품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렌트 더 런웨이 사례를 해볼까요? 이 사람들이 드레스를 온라인으로 대여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혹시 플랫폼을 구축을 했던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검증하고 싶었던 부분이 사진을 보고 대여하는가 그 자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메일에 사진만 첨부해서 메일을 보냈고요. 그 결과를 받습니다. 즉 시제품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전에 핀테크의 대표적인 기업 같은 경우도 그런 실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고요. 누군가가 송금해 준다면 자기들이 직접 송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내고 자기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즉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시제품은 완벽할 필요가 없고 최소의 기능만으로 심지어 시스템 없이도 실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한 이유는 이 사업의 핵심 가설들을 검증함으로써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보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실험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런칭해야 될 것인지를 알기 위해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실행하고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실험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해서 저희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험은 사업을 그만두기 위해서 하지는 않고요. 좀 더 많이 배워서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실험 결과를 보고 비즈니스 모델을 보완하고 사업 계획을 보완해서 런칭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실험해서 좀 더 검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예 우리의 예상과 다르다. 특히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런 니즈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니즈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쉽지만 그 프로젝트는 드랍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더 나아가고 런칭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고 최악의 경우 드랍까지도 고려할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실험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실험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컨설팅 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